삼부토건. 자1호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여야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요 정당들의 총선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내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주된 기준으로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달 동안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직원 절반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난 라임 자산운용 펀드의 사업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 내용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사업성이 의심스러운 투자처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전기차. 네,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리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또 벽보도 붙으면서 조금씩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여야는 첫날인 오늘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국민을 지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용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서울 종로구의 한 마트에서 민주당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총선 간판인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 겸 종로 후보가 두 역할을 동시에 하기 적합한 곳입니다. 민생 현장을 둘러보며 코로나19 극복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는 그런 나눔과 연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출정식에서도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을 지킵니다. 과로로 닷새간 입원했던 이해찬 대표도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활동을 재개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관심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 광진을에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조금 더 격려를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판짜기에 주력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정책협약식에 참석하며 선거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민주당이 가진 전략 자산을 선거운동에 모두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제1야당인 통합당이 내세운 건 바꿔야 산답니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진 기자입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박형준 선거대책위원장 등은 오늘 새벽 0시에 맞춰 서울 광화문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종로로 나가 첫 거리 연설에 나선 황 대표는 경제와 상권 분립이 무너졌다며 현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권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잘 사는 대한민국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오늘 새벽 0시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오산과 용인 등 경기 지역구 5곳을 돌며 수도권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정권을 잡은 뒤 한 일은 사법부와 언론 장악뿐이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그동안 잘 간직해온 모든 질서가 파괴된 그러한 3년이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서울과 경기 지역을 돌며 통합당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 통합당 선대위 회의와 일부 유세 일정에 합류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지도부는 투표용지 두 번째 칸을 강조하며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다른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생당은 오로지 민생, 또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를 이번 총선의 슬로건으로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을 슬로건으로 내놓은 민생당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총선 화두로 내세운 민생을 강조하는 첫 장소로 시장을 택한 겁니다. 날이 밝자 곧장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다시 한번 제3지대론을 주창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제3지대 민생당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정의당도 선거운동 출발지를 수도권으로 잡았습니다. 고양 지축 차량기지에서 지하철 노동자들을 만난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노동의 위기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천에 가선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원칙 지키기를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사회적 약자들 생존의 위기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양당제 타파를 외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도 달렸습니다. 어제 국토종주를 시작한 안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며 국민의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용으로 만든 위성정당을 형제당이다, 자매당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별개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몇 번, 또 비례대표는 몇 번처럼 선거 현수막에 한꺼번에 적어두고 다른 당을 홍보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망을 피하고 위성정당을 홍보하려는 꼼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역구 투표는 1번, 정당 투표는 5번이라고 적어놓은 민주당. 역시 지역구 투표 2번, 정당 투표 4번을 적어둔 통합당. 판에 박은 듯 똑같은 형식의 문구가 양당 SNS에 게재돼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면 불법인데 SNS는 가능한 걸까? 우선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운동에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매체를 규정해놨는데 여기서 SNS는 빠져 있습니다. 또 88조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다른 후보 선거운동을 못하게 했는데 정당이 나설 땐 또 괜찮습니다. 이런 법적 빈틈을 파고든 겁니다. 모정당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오늘 국회에서 합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이 함께해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버스에 민주당과 더시민의 정당 기호를 연상케 하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총선일인 15일을 교묘히 활용한 겁니다. 통합당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에는 이번에는 둘째 칸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위성정당인 기호 4번 미래한국당이 정당 투표용지에서는 둘째 칸인 걸 알리려는 꼼수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미래로 만들어낸 미래 열차의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미안당 원유철 대표는 오늘 자정 첫 유세에서 당 점퍼를 뒤집어 입었습니다. 선거법상 후보자 등이 아니면 기호가 적힌 소품을 못 쓰니 점퍼에 있는 기호를 가린 겁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민주당의 효자가 되겠다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도 오늘 호남에서 첫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는 합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 시점이라는 말을 쓰면서 묘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열린민주당의 구애는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칠 테니 우릴 찍어달라로 요약됩니다. 민주당하고 통합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 정당이고요.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민주당은 한 바다에서 만날 형제당이고 자신들은 민주당이 힘들어질 때 책임질 효자당이라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을 긋습니다. 무슨 연합이다, 합당이다, 그런 것은 저희들 간에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만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당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나뉘면서 더시민 비례명단 뒷번호에 배치된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당선권에서 멀어진다는 걱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열린당의 친문 지지층이 결집하면 비례선거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서 범여권의 파이를 키우는 만큼 나쁠 게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는 당 후보들에게 보낼 메시지에서 열린당과 통합이나 연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더시민의 한 비례대표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가 열린당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홍보를 해주는 셈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체 가구의 70%에 최대 10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지만 그 70%를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 그 재난지원금 기준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지급 기준으로 하되 가계소득 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하기로 큰 방향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150%, 즉 4인 가구 기준 712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런 기준에 따라 소득 하위 70%가 분류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력한 제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다주택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두 합쳐 6억 원을 넘는 경우,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올해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어난 31만 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이러한 그 각각의 장점들을 어떻게 살려서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제 생활은 함께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보고 따로 지급할 건지 등 다른 세부 지침도 내일 함께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국내에선 어제 하루 89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10,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실시한 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증가 추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분간 모임이나 행사 자제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는 정책을 좀 더 이어가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을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한 데 이어 오는 5일까지로 예정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 시점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감염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의 비율이 계속 상승 중인데다 무증상 환자도 많고 감염 초기부터 빠르게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의 경우에도 만약 온라인 예배가 아닌 평상시처럼 예배를 진행하였다면 전체 신도수 등을 고려해 볼 때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정부는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과 모임 연기, 재택근무 등 생활 지침을 계속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구체적인 연장 기간과 생활 방역 지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자,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참아야 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에선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강원도 철원에선 같은 사우나에 갔던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8층 병동 외에 6층과 7층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환자와 간호사, 환경미화원 등 병원에서 일하거나 머문 사람뿐 아니라 이들 가족도 감염돼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주지로 보면 경기 북부 전역으로 퍼지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었던 동두천과 양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고 남양주와 포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철원에선 여자 사우나를 매개로 2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인 병원 간병인이 지난달 29일 오전 한탄 리버스파 호텔 사우나를 이용했는데 같은 시간 이 사우나를 이용한 50대와 10대 여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 이제 간병인으로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이제 자제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도. 철원구는 비슷한 시간 사우나를 이용한 30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직원과 환자 2,500여 명을 전수검사 중인데 병원 내 감염이 확인되기 직전 퇴원한 400여 명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입원했던 환자 중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거나 또는 퇴원했거나 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제히 그 추적 조사를. 보건당국은 이 병원 첫 확진자로 알려진 75세 남성보다 먼저 감염된 사례를 찾아냈다며 발병 경로를 찾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부터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증상이 있든 없든 반드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는 내일부터 잠실 종합운동장에 아예 대형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입국자 가운데 서울 사는 사람이 한 1,600명쯤 되는데 공항에 내리면 바로 그 잠실 진료소로 가서 검사부터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축구장 크기만한 주차장에 천막 25개와 컨테이너 박스 9개가 들어섰습니다. 해외에서 온 서울 거주자들을 검사하기 위한 선별 진료소입니다. 의료진 100여 명이 투입됐고 한 사람당 5분이면 검사가 끝나는 도보 이동형 방식이라 하루 1,000명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루 최대 1,600명 정도인 입국자들이 귀가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잠실 운동장이나 집 부근 보건소까지 데려다주는 리무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일단 귀가하게 되면 다시 일부러 나와서 자가격리 중에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입국 즉시 이런 검사를 받도록. 서울시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검사를 거부해도 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지자체는 아예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유럽과 미국 입국자만, 전라남도는 전 세계 모든 입국자를 임시시설에 격리한 뒤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인천공항에서 집까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입국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구에서는 별다른 질환이 없었던 걸로 알려진 4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또 미국에선 태어난 지 6주 된 아기가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숨진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는 40대 남성이 포함됐습니다. 이 남성은 발열과 기침 증상 등으로 검사를 받고 지난달 7일 확진됐는데 사흘 만에 산소 마스크, 다시 열흘 남짓 뒤에는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 치료를 받는 등 상태가 빠르게 악화하다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대구시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체내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이토카인 폭풍보다는 급성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습니다. 폐의 기능이 돌아오지 않고 저산소증이 극복되지 않아서 사망하시는 사례가 생겨든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연령,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남성을 기저질환자로 분류했지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기저질환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저질환의 범주에 넣고 좀 넓게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임상의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생후 6주 된 신생아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이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뒤 숨을 거뒀고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유아나 청장년층은 코로나19에 걸려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심해서도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코로나19 다른 나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9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유럽 환자가 50만 명을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각국은 다음 주말 부활절이 감염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잇따라 봉쇄 조치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의 한 묘지에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감염 우려에 참석자가 거의 없어 쓸쓸하기만 합니다. 고인의 손녀가 영상통화로 참석 못한 친척과 슬픔을 나눕니다. 유럽의 확진자는 50만 명, 사망자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각국은 오는 12일 부활절을 전후해 시민들의 외출과 접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잇따라 봉쇄 조치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동 제한령과 비필수 사업장 폐쇄 조치를 부활절이 끝난 뒤인 13일까지로 연장했고 독일도 당초 이번 주까지였던 3인 이상 접촉 금지 기간을 2주 더 늘렸습니다. Dass die Geschwindigkeit der Ausbreitung des Virus noch deutlich zu hoch ist, die Einschränkungen zu lockern.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영국 존슨 총리는 관저에서 사망자에게 조의를 표하는 영상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This has been a sad, sad day. 563 more cases, a record in a single day. 영국 의사협회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나이 들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보다 젊고 더 건강한 환자들을 우선 치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놨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시킬 때도 건강한 사람을 우선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해 대처할 의료 자원이 한계에 다다를 때를 대비하자는 취지인데 어려운 윤리적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오는 6월 말 열릴 예정이던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의 5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윤수 특파원, 미국 환자 수가 10만 명 넘었다고 한 게 며칠 전인데 벌써 20만 명을 넘어섰군요. 네, 10만 명을 넘은 게 불과 닷새 전이었습니다. 지난달 19일에 1만 명을 넘겼는데 13일 만에 20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 현재까지 집계된 미국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21만 6천여 명으로 전 세계 감염자의 5분의 1이 넘습니다. 사망자도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 자택 대피 명령도 계속 나오던데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그 대상인 겁니까? 네, 감염자가 6천 명이 넘었는데도 버티던 플로리다주도 자택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미국인의 90% 정도가 이 명령에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지사들에게 전 국민 대피를 지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사회적 거리 두기도 더 길어질 수 있겠군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4월 말까지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펜스 부통령은 6월 초는 돼야 미국이 다시 일을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리 두기 조치가 더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In early June, we could well have the coronavirus largely behind us as a nation, reopen our country, put America back to work.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볼 때 6월 초가 돼도 과연 정상화될 수 있겠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에서도 감염이 확인됐던데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괌에 정박 중인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에 승조원 5천 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요. 이 중 절반인 2,700명 정도가 하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도 감염 소식이 전해져서 이 크루즈선에 이어서 항공모함의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큰 중국에서는 지역별로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60만 명 정도인 허난성의 한 지역도 봉쇄에 들어갔는데 중국이 확진자 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가 3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고 도로는 거의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인구 60만 명이 사는 허난성 핑딩산시 자연에 어제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这个我看说是全面封村呀。那是呀是呀啊，之前是出现了有这种新冠病毒的感染者。 이 지역에서 무증상 감염자 3명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3명 모두 의사인데 지난달 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밀접 접촉자가 74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1명이 지난 1월 코로나 진원지인 우한을 다녀왔고 긴 잠복기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지만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환자 발생에 허난성 당국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부랴부랴 이들이 일하던 병원을 폐쇄하고 주민들은 이틀에 한 번씩 가족 중 한 사람만 외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 무증상 감염자는 해외 역유입 환자와 함께 2차 확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无症状感染者他本身有传染性，所以呢，我们一定要发现他就主要是通过检测。 중국 당국은 확진자 통계에 넣지 않던 무증상 감염자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기준 1,075명이 무증상 감염자고 이 중 신규 감염자가 55명이었습니다. 감염자 3명 발생해 인구 60만 도시를 봉쇄하는 건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다시 국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하늘길이 막혀버린 항공업계는 상황이 참 심각합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전체 직원의 45%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업체들의 일자리 역시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세연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은 2차례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력 감축 목표에 못 미치면 다음 달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약 45%, 750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달엔 임직원 월급도 주지 못했습니다. 월급도 아니고 무급으로 3월에 쉬었는데 4월에 그냥 또 쉬라고 막 상장된 사람들은 다른 제2의 직업 생각하고 있냐고 망하는 거 아닌가. 항공사 협력업체는 이미 대규모 감원이 시작됐습니다. 전체 노선 중 90%의 운항이 중단된 대한항공 경우 기내식 생산도 함께 급감하면서 기내식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1,300여 명 중 절반 정도가 권고사직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작년에 일평균 7만 2천씩을 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3천씩입니다. 협력업체분들이 2,000명 계신데 지금 많은 분들 대부분들이 지금 나와서 일하지 못하고 대구로 돌아가셨습니다. 임금 반납과 무급 휴직으로 버티고 있는 대형 항공사들도 현재 상황이 장기화하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한 대가 공장 하나라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공장 하나를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에 80명이 거기에 일을 하거든요. 직접 고용이. 조종사, 정비사, 객실 승무원. 80명이고 10대를 이번에 돌려보내면 800명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항공업계는 국책은행의 회사채 지급 보증 등 자금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우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우선이며 자구책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인수를 철회하는 걸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정성진 기자입니다. 오는 7일로 예정됐던 1조 4,7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 증자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가 중단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결합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철회를 고심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대산업개발로선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인수하고도 함께 부실해지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8천억 원가량 순손실을 내면서 부채 비율이 1,800%에 육박했는데 올해 실적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인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면서도
인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업계에선 인수를 철회할 경우 계약금 2,500억 원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정부한테 좀 주지시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혜 시비를 낳지 않으면서 항공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정부와 산업계에 놓여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다음은 라임 자산운용 수사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라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큰 손실이 난 건지 그동안 그 사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SBS가 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보고서의 내용을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부실한 투자처가 수두룩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 펀드들에 대한 3일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플루토 FID 1호와 테티스 2호 등 2개의 펀드에 딸린 대부분의 사업 관련 펀드들이 최하위 C등급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C등급은 기초자산이나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회수 불능인 상태를 말합니다. SBS가 확보한 사업 리스트엔 기존에 알려진 캄보디아와 필리핀 리조트 외에도 경기도 파주의 실내 스튜디오 건설 사업과 광주 동구의 복합 시설단지, 그리고 서울 마포와 광진구 등 사업 부지와 해외 맥주업체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의 추진 과정을 실사한 결과 인허가가 나지 않았거나 개발이나 사업이 중단됐으며 심지어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등 사업성이 의심되는 투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라임 펀드 투자 과정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부동산 사업들의 시행사 역할을 주로 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회사가 이 라임 관련 자금을 빼돌리는 창구로 활용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이 부실하고 불확실한 데 투자돼서 정박했는데 금융당국의 감시체계가 이게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입니다. 또 메트로폴리탄에 투자한 돈의 종착지도 어디인지 검찰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또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의 이런 비정상적인 투자 과정을 묵인하거나 사실상 방치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춘천 의암호에 지난주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흙탕물 띠가 나타났습니다. 어림잡아서 한 수천 톤 정도 돼 보이는데 어디서 흘러온 건지 찾아가 봤더니 한 신축 공사장이 나왔습니다. G1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강 지류인 춘천 의암호가 황토빛으로 얼룩덜룩합니다. 흙탕물띠는 소양강 처녀상의 다리 아래를 거쳐 명소가 된 스카이워크를 지나 수킬로미터 이어집니다. 흙탕물이 유입되는 곳을 찾아 거슬러 올라와 봤습니다. 이곳은 빗물이 들어오는 우수관로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곳으로부터 누런 흙탕물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관로가 이어지는 곳을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이 나옵니다. 땅을 파내려가는 과정에서 나온 흙탕물을 그대로 의암호로 버린 겁니다. 흙탕물이 유입이 되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공간이 안 나와서 어떤 충격조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만들었어요. 1m만 파도 지하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전 공사를 시작해 벌써 22m를 파냈습니다. 하루 400톤 정도가 나오니까 흙탕물 2,800여 톤이 의암호로 유입된 셈입니다. 유출 지점의 부유물질량은 242mg/리터로 호소 환경 기준상 약간 나쁨인 15mg/리터에 15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사실 이제 부유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유기물질까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시공사 측은 일단 작업을 중단하고 부유물질을 가라앉힐 수 있는 침수지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울산에서 이번 주 졸업 심사를 앞둔 미대생들의 작품을 누군가 망가뜨리고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 작품을 망치고 달아난 일단 3명을 쫓고 있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미술학부에 다니는 박형조 씨가 지난해 9월부터 7달에 걸쳐 만든 졸업작품입니다. 인체 구조물을 철새로 만든 작품인데 골격이 무너졌고 작품 일부분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지난달 24일 밤 11시쯤 강의실에 몰래 들어온 일당 3명이 박 씨의 작품을 훼손한 뒤 달아난 겁니다. 허무하고 좀 어이도 없고 되게 화도 진짜 많이 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졸업작품 심사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박 씨의 졸업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훼손된 작품이 증거물로 채택되면서 원상복구도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못하게 되면 작품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이제 저는 대학원을 진학할 생각인데 대학원도 1년 밀리고 이제 제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일당 3명은 한 학기를 투자해 만든 다른 학생의 작품에도 페인트를 붓는 등 훼손을 일삼았습니다. 한밤중에 학교에 들어온 피의자 3명은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이렇게 학교 외벽과 바닥을 훼손시켰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3명이 같은 대학 학생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학교 측은 건물 출입문 일부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자, 일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코로나 경험이 인생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가 큰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집에 첫 마스크를 2장씩 주겠다는 일본 정부의 대책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젯밤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1분 길이의 동영상입니다. 각급 학교의 신입생과 사회에 갓 진출한 젊은이들을 격려하는 내용인데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そうした経験もきっと皆さんのこれからの人生の中で大きな財産になる。 응원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최근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끄기도 전에 경험 운운한다는 겁니다. 어제 아베 총리가 대책 회의 후 밝힌 전국 각 집마다 첫 마스크를 2장씩 나눠주겠다는 방침도 논란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던 긴급 경제 대책의 실체가 한 장에 200엔, 2,300원짜리 마스크 2장이냐는 겁니다. マスク需要を抑制するという意味でも有効だと思っています。費用については1枚200円程度と聞いておりますが 이런 가운데 오늘 도쿄에서만 확진자 97명이 추가됐습니다. 감염 폭발에 대한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정책에도 소통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으려는 정부와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남미의 칠레에서는 병원을 탈출한 확진자들 때문에 경찰이 진땀을 흘리는가 하면 또 필리핀에서는 공권력에 대항하면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칠레의 한 격리병원을 탈출한 확진자가 근처 시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스크를 쓴 경찰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거듭 명령합니다. 경찰에게 물을 뿌리며 여성이 도주하자 결국 달려들어 체포합니다. Nos acerquen, pero nosotros nunca pensamos que después por Carabineros nos enteramos que había arrancado la hospitalillera y había dado positivo con el coronavirus. 확진자의 탈주국으로 경찰들은 감염 위험에 떨어야 했고 시장은 당분간 폐쇄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동 제한령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초정통파 유대교의 종교 집회 참가자를 해산하는데 특공대까지 투입했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사살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Karoon ng okasyon na lumaban at ang buhay ninyo ay nalagay sa alanganin. Shoot them dead. 하지만 이번 사살 명령이 구호품을 요구하는 빈민가 주민들의 시위를 진압한 뒤에 이어진 거라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이동 제한과 봉쇄령 속에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전 세계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성착취 영상을 퍼뜨린 박사방 일당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넘긴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사방 피해 여성과 연예인을 포함해 200명 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데 공무원이 방조하거나 묵인한 건 아닌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유명 연예인 등 200여 명의 개인 신상 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적어도 17건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박사방에 공개해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한 것이 문제인데 경찰은 최 씨가 전상망 접속에 필요한 공무원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묵인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쪽에서 이게 조사할 단계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서 어떤 아이디를 했는지 저희도 모르는 상태예요. 국민요원하고 공유는 하지 않거든요. 업무가 저희가 정해져 있으니까.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03명, 이 가운데 10대가 26명이나 됩니다. 경찰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1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성범죄자들이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내고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친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건데 실제로 인터넷에선 반성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면서 잘 쓴 반성문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성범죄 감형 지식을 공유한다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구속되면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는 반성문,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은 선처로 이어진다는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 돈을 받고 반성문을 손봐주거나 모범 반성문 샘플까지 거래되기도 합니다. 실제 성범죄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반성문입니다. 불과 몇천 원만 내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손쉽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박사방과 N번방 피고인들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고 있는데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는 주말을 빼고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왓치맨 전모 씨도 14차례나 반성문과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런 반성문은 양형에도 영향을 주는데 최근 1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의 형 감경 사유 가운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게 약 80%에 이릅니다. 하지만 무죄를 다투지 않는 피고인 대부분이 반성문을 내고 있고 모범 반성문이 거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반성문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는 데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낮은 형량을 주는 판결이 N번방을 낳았다. 진지한 반성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재판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피해자의 어떤 의사까지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범행 자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없는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엔 엄중한 사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겁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사방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거나 피해 영상을 삭제하는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사 조주빈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은 검거됐지만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한테도 많은 댓글을 통해서 2차 피해들을 일반 분들이 많이 제공하시고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유포가 되고 어떻게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사실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찰은 피해자가 원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법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7명 등 피해자 13명이 개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석 달 정도 걸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도 3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이 지난해 개발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으로 피해 동영상을 삭제하고 전담 국선 변호사도 지원합니다. 몸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겐 5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생계비와 학자금, 임대주택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범죄의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제가 우선 국민께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내일 만료되는 조주빈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꺼내 보여 화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속 진단 키트는 정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는데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꺼내든 건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환자의 검체를 실험실로 옮긴 뒤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해 양성, 음성을 판정하는 RT-PCR 방법에는 보통 6시간 정도가 걸리지만 신속 진단 키트는 병원 현장에서 환자의 검체를 바로 기계에 넣어 양성은 5분, 음성은 13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FDA는 최근 3종류의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허가했습니다. 항체 검사 방식의 신속 진단 키트는 부정확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입장이 180도 바뀐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 감염학회가 소개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있습니다. RT-PCR은 증상이 시작된 첫날엔 100% 가까운 양성 판별률을 보이지만 증세 발현 6일째에는 80%, 14일째에는 50%로 정확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증세가 시작된 지 일주일 넘어 검사를 받으면 이른바 위음성, 즉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음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반면 혈액 속 항체를 검사하는 신속 진단 키트는 처음엔 양성 판별률이 70%에 불과하지만 증세 시작 5.5일부터는 RT-PCR의 양성 판별률을 앞지릅니다. 연구팀은 증세가 애매한 코로나19의 특성상 RT-PCR과 신속 진단 키트를 함께 사용해야만 양성 판독률을 98.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성을 받았다 재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진단 정책을 전환한 배경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는 확진자는 사전투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투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재외국민 투표가 무산된 캐나다에서 오는 11일 귀국 예정인 손모 씨. 국내에 들어와도 한 표를 행사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15일 총선일이 2주 격리 기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잖아요. 투표권이라는 게 빨리 좀 해결책을 나와서 자가격리자들도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어제 오후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23,700여 명. 여기에 하루 5,000명 이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 수를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닌데 그 사이에 좀 어떻게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감염 확산도 막아야 하는 만큼 아직 뾰족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확진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엔 특별 사전투표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의 생활치료센터는 모두 16곳입니다. 선관위는 아직 몇 개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투표소를 만들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확진자들의 투표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오는 10일과 11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이라 선거운동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으로 마스크 건네거나 방역 활동을 한다면 괜찮은 걸까요? 사실은 팀이 준비한 총선 팩트체크 정혜경 기자입니다. 선거운동한다고 길거리에서 마스크 나눠주면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돼 위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소 찾아온 방문자들 쓰라고 마스크 주는 건 어떨까요? 원칙적으로는 사무실에 있을 때에만 살짝 빌려 쓰다 반납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없는 마스크,
선관위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 쓰고 나가는 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럼 후보자들이 소독약 뿌리는 건 어떨까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길거리, 지하철역 같은 공공시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별 상점, 축사같이 수혜자가 있는 장소의 방역 활동은 기부 행위로 금지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회는 금지됐는데 사람들 모이는 선거 유세는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유세는 사전 신고가 필요한 집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 등에 사람이 몰리면 서울시는 필요에 따라 유세장을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유세 관련 공동 지침을 내려달라는 게 지자체들의 요구인데 선관위는 후보와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며 유세 관련 지침을 따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총선 리포트. 오늘은 서울 강북 지역 짚어봅니다. 박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입니다. 종로에선 대선급 빅매치가 펼쳐지죠. 서울 강북 지역엔 종로를 포함해 모두 25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4년 전 총선 때는 민주당이 21석, 새누리당이 3석, 국민의당이 1석으로 민주당세가 강했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서민경제, 저 같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코로나가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 예술인은 진짜 행사도 없어지고. 서울 성북 을에 나선 민주 기동민, 통합 정태근 후보의 경력은 기 후보가 91년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 20대 의원, 정 후보가 85년 연세대 총학생회장,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 18대 의원으로 586 정치인들답게 묘하게 닮았습니다. 4년간 국회 복지위에서 활동한 기동민 후보는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보십시오. 당분간 조용한 선거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10년, 20년 묵혀져 있는 모든 수건 사업에 단초를 다 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자꾸 긁어갈 수 있도록. 공약은 동북선 도시철도 2025년 개통과 성북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정치평론가로 유명세를 얻은 정태근 후보는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소기업 허민간을 하면서 서민 경제를 서는데 앞장섰고 상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은 내부 순환도로 소음 경관 개선, 동북선 역세권 개발입니다. 강북을은 유치원 3법의 주역인 지역구 현역 의원 민주 박용진, 국회의원에 5번째 도전하는 전 한전 감사위원 통합 안홍렬 후보의 승부입니다. 노원병은 민주당 김성환, 통합당 이준석, 정의당 이남수 후보가 뛰고 있는데 각각 공약은 상계 창동 신경제 거점 조성, 지하철 4.7호선 급행화,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진영을 넘나들며 내리 4선을 한 용산에선 민주 강태웅, 통합 권영세, 민생 권영문, 정의 정현욱 후보가 맞붙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